네, 보신 것처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의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새누리당의 분당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62표 대 55표로 정우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먼저 김광덕 정치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탄핵 투표 결과와는 좀 반대로 나왔죠. 탄핵 투표 결과에는 탄핵 찬성이 62표 이렇게 나왔고 탄핵에 반대한 표가 새누리당에서 56에다가 불참한 죄송합니다. 최경환 의원 하면 57명인데 반대로 나온 셈인데 왜 이렇게 뒤집혔느냐? 일단 비박이 여러 개 자세와 여기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어떤 임하는 태도가 보면은 뭐냐면 비박은 두 길 보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탈당을 하려면 아예 탈당을 하든지 여기서 원내대표 경선을 해보고 비대위원장 선거를 해보고 잘 되면 우리가 이 당에서 남아서 혁신을 하고 아니면 탈당하겠다는 약간 두 길 보기라고 하는 게 이 친박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흩어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이런 친박계의 올인 전략에 일단 밀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중도 표를 이렇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전략에서 친박계는 중도 표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맨투맨 접촉을 하면서 심지어 정책위장 후보로 탄핵에 찬성했던 이현재 의원을 정책위장 러닝메이트로 끌어들이면서까지 이렇게 그리고 친박 성향이 강하지 않은 정우택 의원은 원내대표로 내세우고 근데 비박계 색채가 아주 강한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이런 중도 평양의 표를 끌어들이는 전략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박의 전략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 내 친박의 이 수적 우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 중에서는 역시 친박이 그동안 지난 총선에서 여러 초선 재선을 친박 진영으로 이 의원을 짰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 세력의 재편은 결국은 친박 우위로 나타났다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친박 진영의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패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상황, 마지막 헌재 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친박 진영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패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비박 진영의 느슨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비박계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네. 특히 친박 진영은 사실상 어떤 정치 이념이나 철학 없이 박 대통령을 추종하고 옹위하는 그런 정치 지형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제 선거는 확인시켰다고 봅니다. 네, 이제 분당 여부의 분수령이 비대위원장에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일단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친박 성향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비박이 추천하는 인사를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친박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를 일단 차지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이왕이면은 좀 화합을 통해서 분당 세력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박계에서는 당초에는 이인재, 김태호 전 최고위원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사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친박이 후보를 내면 표대결까지 결정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전국위는 약 8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세력이 한 70% 이상이 사실 친박이거든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현재로서는 오히려 원내대표 경선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박이 추천하는 인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박이 추천하는 인사로는 예를 들어서 김무성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전 국회의장, 박관용이나 김형우 전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카드는 아직 남아는 있어요. 네. 극적인 타협을 할 경우 유승민 의원까지 검토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전직 국회의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박이 어떻게 하느냐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 비박은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지켜보고 원내대표 이거 다 지켜보고 그때 가서 우리는 탈당할지 말지 판단하겠다 이런 보다는 딱 정치라는 게 명분이라든가 어떤 선도적인 깃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딱 판단해서 될 것 같으면 한번 진짜 타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 분명하게 그 짐을 싸서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친박 의원이 될 경우에는 분당이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박이 되면은 분당이 그러니까 확실시 친박 된다. 쪽에서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친박색이 강한 사람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려고는 가급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의 생량이 진짜 강한 사람으로 표 대결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가속화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건데 이제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당이 기승전 분당이 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당장은 분당 수준의 탈당 규모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어저께 원내대표 경선으로 상당한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박의 지금과 같은 이런 대우로는 비박 의원들도 스스로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는 분당 정도의 분당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0명 이상 나가야 분당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한 3분의 1이 나간다든가 4분의 1이 나간다든가 최소 20명 이상 나가야 분당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어떤 분당의 에너지가 좀 모자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만약에 이 비대위원장의 비박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집단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집단 탈당이 대규모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소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박 진영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도 그랬고요. 특히 윤리위원회 구성이 아주 이 핵심입니다. 윤리위원회가 당초에는 대통령을 사실상 탈당 공고하는 수준에서 이 상당히 중도적인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친박 진영에서 결국은 윤리위원 8명을 낙하산으로 투입하면서 사실상 색채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뭐 비리가 있건 뭐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윤리 구성을 바꾸면서 사무처 당직자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또 당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친박 진영의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합니다. 당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친박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이 비박계는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친박계가 비대위원장을 이 비박계로 용인해 준다면 그래도 비박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있지만 친박계가 비대위원장까지 해서 사실상 당권을 다 독식하게 될 경우는 비박계가 설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의원들이 탈당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는 남아있는 비박계 현재로서는 희망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결심을 해주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도로 봐서는 결국은 일부의 탈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당을 봉합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일 텐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을 봉합하는 거는 아까 했지만은 현재 이 당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권의 공식적인 거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에 친박 성향이 강한 사람을 내세우기보다는 비교적 중립 성향을 내세우거나 아까 말했지만은 비박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 타협을 시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지금 현재 또 탈당을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하고 세력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든 비박은 제가 보기에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원래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명분과 노선이 필요하고, 근데 명분과 노선이 요즘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탄핵됐을 때만 해도 바로 그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또 하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10% 지지율을 넘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없고요. 그 다음에 원내 세력이 있어야 세 사람이 3개 있어야 이게 최소한의 뭐가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기문 총장이 기획했을 때 어떻게 손잡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그 충전을 하지 않은 이상은 현재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정도의 이 탈당이나 분당 시도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사 회장을 임명하면서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과거 고건 전 총리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사 회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정유라 씨 사건 측근 비선 실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사회가 이번 사안에 상당히 개입이 돼 있는 정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사회는 뜨거운 감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전격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건 전 권한대행이 했던 것처럼 제한적이고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국정 운영 방식,
다시 말해서 국정 운영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국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이 고건 권한대행이 역할이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대권 후보로도 유력하게 떠오르는 등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흐름까지도 잘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 정당과의 이런 만남이라든가 또는 이런 마사회장 임명 등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라든가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정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사실상 마비돼 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에 그런 논란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준 수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비선실세 사건의 핵심인 마사회 회장을 임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라든가 과거에 뭐 총리라든가 장관급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 운영하는 곳이 마사회거든요.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도 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보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에서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권과의 타협이라든가 협조 없이는 국정이 전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우려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야권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권에서도 이렇게 전면 퇴진 운동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야권에서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견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대통령 폼 잡지 말라. 당장 대통령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야권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공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아마 촛불 집회에서도 황교안 퇴진이 주장이 네.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현 단계에서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건 좋지만은 퇴진 운동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권한 대행이 국가의 중심축이 돼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퇴진 운동을 했을 때 과연 대안이 그러면은 뭐 부총리로 가자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국정을 흔드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국군 통수권을 이어받은 안보 문제에서는 단 한 치의 빈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보 문제에서.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는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까 경제부총리하고 잘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기존의 정책을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적극적 권한인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와 있는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 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없는데 그리고 인사도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인사권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날 고건 전 정총리는 권한 대행은 당시 차관급 인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까지 꼭 필요한 자리는 할 수 있는 건데 공공기관장도 필요한 인사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논란이 될 수 있고 굳이 현재 임명이 돼도 안 돼도 되는 자리들은 그런 것들은 좀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한 말씀 덧붙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무능하게 무너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거기에 대해서 충원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이 어땠습니까? 거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수첩에 받아 적는 적자생존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무능한 내각을 이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심각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매사의 사안에서 단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보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네. 만약의 경우 이렇게 야권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에 나서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국론의 분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심정을 저는 절실하게 좀 바라보고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황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의 시각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어제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 경호동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적절하게 서로 양측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현재 국회에서 청와대 가서 조사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청와대 가서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 가서 그러니까 국회로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청와대 가서 조사할 수는 있는 건데. 청와대 경호실을 방문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호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제 반대 논리를 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청와대를 뭐 상대로 타격 훈련, 청와대를 뭐 모델을 설정해서 타격 훈련 이런 거 다른 시점에서 경호실은 이제 보안 시설로 돼 있거든요. 보안 시설은 형사소송법상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저기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를 댔는데 제가 보기에 청와대도 경호실 외에도 청와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청와대 경내에도 여러 가지 회의 시설도 있고 그 영빈관도 있고 또 바로 청와대 앞에 경호실 직원들이 하는 연무관이라는 데도 있고 거기에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자료 가져올 거 가져오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소위 제3의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뭐 청와대 경호실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뭐 일방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상 청와대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줬습니다. 비선 실세가 아무 때나 드러나더라도 경호실에서는 전혀 상황도 모르고 있었고 점검도 되지 않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사실은 국민들이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크게 받아야 될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서 역시 국가보안시설 각급이기 때문에 그 평상시라면 당연히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청와대 내에 얼마나 많은 비선 실세들이 아무 때나 밤에도 드나들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밥 먹고 마음대로 국가정책 다 다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청와대가 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해줘야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지역,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다면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져서 법을 지켜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알려줘야 그래야 그런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런 행정을 하는 청와대에서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생기고 이번 이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서 이 추락했던 우리 국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나와야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협조 거부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탄핵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했고 뭐 보니까 24페이지의 답변서에 뭐 조목조목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안으로 이렇게 건 게 13가지 아닙니까? 헌법 위반, 그다음 법률 위반 이렇게 했는데 일일이 다 했다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일일이 부인하려고 하니까 참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고생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은 뭐 세월호 그게 책임 문제, 생명권 보호의 책임 문제도 이제 직접 책임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뇌물죄도 아니다 뭐 그러고 뭐 기금 강요도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표명했는데 저는 이거를 현재는 자기네들의 자체의 법률적 아무리 이렇게 변명을 해봐야 법률적 판단과 그다음에 또 현재는 국민 여론도 또 중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한 가닥 기각 가능성은 저는 적게 봅니다만 굉장히 적게 봅니다만 한 가닥 어떻게 기각에 희망을 걸고 시간을 끌게 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반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일이 반박을 하게 되면 그거 별로 하나하나가 또 다 심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13개 또 이번에 헌재에서는 그중에 사안별로 몇 개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건 안 한다, 다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 13개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헌재 판단도 있을 거고 또 특검 수사도 이제 본격화될 텐데 특검 관계자가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을 내밀면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측이라도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한 부분이고요. 특검이라든가 헌재 결정 과정은 또 냉정한 그리고 아주 이 절차를 따지는 그런 사법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입수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본다면은 사실상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가닥은 잡혀 있다. 그리고 헌재 결정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본다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라든가 또는 이 휴대폰에 나와 있던 녹음 파일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증언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대통령, 행정부를 탄핵했던 것처럼 헌재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요.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아마 자유롭고 양심에 따라서 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마음은 답답하지만 또 헌법재판소를 믿고 그 과정들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대선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3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 이 대선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는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로 좁혀지면서 3강 구도 문재인, 그다음에 반기문,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어떤 조사는 오차범위 밖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또 유력 대선 주자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누가 되느냐 이거 보면 외신에 보면 네 사람이 많이 거론되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라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이 아닌 의회의 주자 이렇게 해서 아마 네 사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당선될 거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외국이라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는 변수는 뭐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재명 시장의 과연 이 최근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느냐 여부.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히 이 야권의 이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을 거는 또 하나는 안철수,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등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처음에 정치적 그 길을 어느 쪽을 택하느냐 과연 본인이 독자적인 길을 가느냐 새누리당하고 힘을 합치는 거냐 제3지대로 가느냐 이러한 길 그다음에 또 소위 현재 새누리당의 누구 주자를 새로운 주자로 내세우느냐 그중에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여러 사람 기존에 있는 주자도 뭐 이인재 같은 현 최고위원도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황교안 대행도 일부에서 주자로 거론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